일부 서울로 식모살이 가던 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9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는 언제부터 할머니였어요? 하고 물으면 조용히 웃음이 납니다.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나이 든 마음을 달고 살았어요. 경기도 시골 7남매 중 셋째. 아버지는 당뇨병으로 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엄마는 손바닥 뒤집을 새도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하셨죠. 밥상에 나물무침 하나 얹히는 날엔 그게 잔칫날이었고, 고구마는 껍질까지 먹어야 했던 시절. 그 시절 10살의 제가 서울 큰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람 노릇하려면 교양부터 배워야 한다. 서울 가면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지 않겠니?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그랬지만 저는 사람 노릇이 뭔지조차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쁘게 말하고 고상하게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교양이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어쩌면 그게 제 첫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꿈은 조용히 벽 쪽으로 밀려났어요. 하얀 마당, 높다란 나무 의자, 그리고 입을 꼭 다문 주인 아주머니. 첫날부터 그분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식모가 주절되면 천해 보여. 입은 닫고 손만 움직여. 그 말이 제 마음에 쿡 박혔어요. 그날부터 저는 숨 쉬는 소리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차가운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손을 훑어보며 손톱 길이를 잰 뒤 말했죠. 어디서 곡괭이질만 하던 손으로 우리 집을 만져? 그 말에 저는 물속에 손을 담가 불리며 손등을 깨끗이 문지르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그분 눈엔 제가 늘 시골 냄새 나는 아이일 뿐이었죠. 하루는 주인집 딸이 친구들을 데려와 놀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따라 아껴 입던 노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하나뿐인 옷, 찢어질까봐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옷. 그날은 뭔가 나도 여자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 틈에 설 수는 없어도 멀리서라도 닮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닦다가 무릎을 꿇는 순간 찍 소리가 났어요. 치맛자락 한쪽이 찢어졌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래 참고 아껴왔던 그 옷이 찢어진 것도 서러웠지만 그 순간 문턱에 서 있던 아주머니의 눈빛은 도둑이라도 들킨 듯한 경멸이었습니다. 식모가 멋부릴 새가 어딨어?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거울 보고 웃고 있더라. 저는 마루 한편에 쪼그려 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나는 왜 예쁜 걸 좋아하면 안 될까? 그 물음은 내 안에서 터져나오듯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꿈도 옷처럼 구석에 걸어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을 줄이고 늘 허리를 굽힌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인 아주머니는 더 날카롭게 구는 듯 했어요. 저를 부를 땐 항상 야. 기분 나쁠 땐 짐승만도 못한 게. 밥을 늦게 차리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다. 사흘에 한 번은 제 머리를 탁탁 치며 말했죠. 처음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저 자신이 정말 무식하고 못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인간인가 보다. 그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제가 바라던 교양 있는 어른은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신발을 닦고 있었어요. 주인집 딸이 다짜고짜 구두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운동화도 같이 닦아. 오늘 체육 있으니까. 그 아이는 반듯한 교복을 입고 리본을 만지며 나갔고, 저는 맨발에 걸레를 쥔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전봇대에 붙은 야간 중학 입학생 모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미한 글자였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이 유독 커 보였습니다. 혹시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죠. 내가 그런 걸 감히. 그땐 몰랐어요. 그 작은 소망이 평생 나를 살게 할 불씨가 될 줄은. 2부. 나는 왜 학교에 가지 못했을까? 살다 보면 그냥 참고 넘긴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20살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셋의 아들을 낳았을 땐 이젠 내 집이 생겼으니 나도 조금은 편해질까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장통에서 일하던 남편은 언제나 땀은 많았지만
돈은 모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손끝에 쥐어지는 게 없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장사 뒷바라지하며 새벽마다 김밥을 싸고 틈날 때마다 파지라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 남편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건 진짜야. 이 사람들 브랜드도 있고 유통망도 튼튼하대. 투자만 하면 매달 수익이 나온대. 그 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피곤한 눈으로 쳐다보며 그냥 괜찮게만 벌어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장판 밑에 꼭꼭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몇 년을 쌀아껴가며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한 번 못 내려가고 애들 운동화 바닥 떨어져도 버티며 꼬깃꼬깃 모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아침 다녀올기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무척 밝았어요. 햇살이 이상하리만치 따갑게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했죠. 하지만 저는 그 불길함을 그저 괜한 걱정으로 넘겼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텅 빈 손,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벌벌 떨리는 두 눈. 정순아, 미안해. 그놈이 돈만 받고 사라졌어. 전화도 꺼놨고 사무실도 텅 비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귀엔 윙하는 소리만 울렸어요. 숨이 막혔고 심장은 뛰지도 않았어요. 그저 온 세상이 눈앞에서 천천히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부엌 찬장 앞에 주저앉았어요. 찬바람이 쏟아지는데도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부엌 문지방에 기대해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글만 읽을 줄 알았어도, 내가 한 줄이라도 읽을 줄만 알았어도 그 계약서를, 그 전단지를, 그 광고지의 작은 글씨만이라도 봤더라면 우리는 이 돈을, 이 삶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벌떡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적 그 식모방 구석에서 몰래 국어책 훔쳐 읽고 싶던 그 아이, 고무신 신은 채 창밖으로 학교 아이들만 바라보던 그 아이가 내 안에서 통곡하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어? 배우고 싶었잖아. 글자 읽고 싶었잖아. 내 이름 한번 적고 싶었잖아.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배우자.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라면 여기서부터 배워서 올라가자. 다시는 아무것도 몰라서 속지 말자. 내 이름을, 내 삶을 내 손으로 써보자. 며칠 뒤 동네 복지관 문해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데까지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그 교실에 내가 처음으로 나로 들어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적어보세요.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 나는 연필을 꽉 쥐고 한자 한자 내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김정순. 글자가 제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내 눈에서 흐른 건 눈물이었지만 내 마음에 피어난 건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부. 나는 이제 나를 믿기로 했다. 배움이란 건 글자 하나만 알아도 세상이 달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더군요. 내 이름을 적고 동네 슈퍼 전단지에서 할인 정보를 읽고 아이들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쓰며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글자를 알게 된다는 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인지. 복지관 문해교실엔 저처럼 뒤늦게 배우러 온 언니들도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서 전기세 고지서 하나도 못 읽어 울었다던 할머니도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툴게 시를 짓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란 건 언제나 조금씩 치켜 세워줄 듯 하다가 불쑥 고꾸라뜨리는 짓을 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서 미역을 좀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집 근처 다방 앞에서 낯익은 옆모습이 보였어요. 연한 아이보리 셔츠, 낡았지만 다려입은 바지, 구두를 발끝으로 딱딱 치며 앉아있는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진 않았지만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 두 사람은 커피잔 사이로 서로를 바라보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슬며시 감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꺼지는 소리. 발끝이 저릿저릿했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도 평소처럼 지었고 아이들 밥도 평소처럼 퍼졌어요.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딱 소리가 나며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사기당한 날보다 더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내 마지막 믿음까지 잃어버린 날이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다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젠 누구도 믿지 말자. 이젠 나 하나만 믿자. 나쁜 자식 네가 뭐라고 내가 널 믿었을까. 그 말이 슬프고도 단단하게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지관 수업에 갔습니다. 아무 일 없던 얼굴로 전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출석을 불렀죠. 김정순이요. 그날 처음 나는 정말로 내 이름이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공기관 서류도 읽는 법, 휴대폰으로 카톡 보는 법, 심지어 손자가 알려준 글쓰기 앱까지 익혔죠. 손자는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글 엄청 잘 쓰시는데요. 그 말에 웃었지만 사실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원했던 교양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살기로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글을 안다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일이더군요. 예전엔 버스 노선도 하나 읽지 못해 기사님께 새 정거장쯤 앞에서 내려달라 부탁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 걷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문해교실을 졸업한 날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유튜브 한번 해보실래요? 할머니가 겪은 일들 저는 매일 들을수록 너무 좋거든요. 그 말에 처음엔 웃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 그런데 손자는 진지했어요. 세상에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살아낸 이야기. 그렇게 시작된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순할매 이야기꽃. 손자가 찍어주고 자막도 달아줬어요. 처음엔 집안에서 조용히 일상 얘기만 했는데 구독자가 하나둘 늘더니 어느새 수천 명이 되었어요. 정순할머니 목소리에 울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저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손자는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 여행 한번 같이 가요. 영상 찍으면서 할머니 인생 다 담아보자고요. 그렇게 손자와 단둘이 속초, 군산, 고성, 안동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 하늘 아래 내 삶을 꺼내 이야기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나는 말했죠. 나는 어릴 때 이 파도 소리를 창문 너머로만 들었어. 이제야 와보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의 시간을 채워가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소녀의 울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내용 책으로 엮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책, 제 이름이 적힌 첫 책. 학교 앞에서 신발 닦던 그날 나에게 봄이 왔습니다. 출간 기념 팬사인회 날 나는 손자가 사준 노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어릴 적 찢어졌던 그 원피스와 닮은 색깔. 하지만 이번엔 찢어지지 않을 삶을 살아낸 내 몸에 당당히 걸쳐진 옷이었어요. 무대에 올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10살에 서울로 식모살이를 갔고 70이 넘어서야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제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몰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 순간 관객석에서 한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나를 살립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가운데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오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정순 어르신 그렇게 많은 일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다예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늘 누구의 곁에서만 존재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딸로, 식모로,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그늘에만 서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그림자조차 없다는 걸 알았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걸요. 어릴 적 찢어진 원피스를 붙들고 울던 나, 식탁 밑에서 새들어 먹던 밥, 외로워도 아이들 셋 먹이느라 혼자 우물에 머리 감던 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써보던 순간, 그 모든 장면 속에 늘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전 손자 녀석이 내 책을 읽고 편지를 써주었어요. 할머니, 저는 학교에서 위인전보다 할머니 유튜브 영상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반 애들도 울었대요. 할머니는 저한테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배움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중에 나도 힘들면 할머니 책 73페이지 펼쳐볼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한 줄 저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편지를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지난 삶을 아프게만 보지 않고 빛나게 봐준다는 것이 무척 고마웠어요.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걸 잃어보았기에 무엇이 진짜 내 것이었는지를 압니다. 돈도 아니고 남편의 손길도 아니고 누군가의 칭찬도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내가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늦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에서야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평온한 오후의 바람처럼 천천히 단단히 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노란 원피스는 옷장에서 다시 꺼내 햇살 드는 날마다 입습니다. 그건 이제 슬픈 기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되찾아온 시간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 노란 원피스를 입고 싶으신가요? 저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